인공지능에 의해 1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먼저 텍스트와 이미지, 소리, 영상 등을 생성하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AI 혁명과 더불어 기술적, 사회적 동향을 알아보고 AI 시대를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업에서 사전학습할 때도 설명한 것처럼 최근 AI 모델들은 매우 방대한 이미지와 텍스트 등의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였습니다. 학습 데이터의 규모만 수십 테라에서 시작해서 수십 페타바이트 수준의 매우 방대한 학습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하였죠. 그리고 학습 알고리즘 및 딥러닝 구조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신 트랜스포머 모델들은 이전 모델들에 비해서 비약적인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고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도 컨볼루션 신경망을 대체하고 있죠. 또한 커주얼 랭귀지 모델링과 디퓨전 프로세스와 같이 생성형 AI에 특화된 학습 방법론들이 제한되고 발전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을 통해 생성형 AI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또한 생성형 AI 시장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서비스들은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들이고 오른쪽 차트처럼 생성형 AI 시장이 지수적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언어 모델에 대해서 커주얼 랭귀지 모델링을 통해 사전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최근에 어떻게 사전 학습하였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수업에서 적대적 생성 신경망, GAN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해당 방법을 이용해서도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여 효과적으로 이미지 생성 모델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더 발전해서 디퓨전 프로세스라는 방식이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미지에 노이즈를 조금씩 추가를 하면서 이미지를 왜곡하고 이렇게 조금씩 이미지에다가 노이즈를 주고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노이즈 이미지가 되겠죠. 이러한 왜곡된 이미지에 대해서 다시 노이즈를 추가하기 전 이미지로 복원을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학습 데이터는 인풋으로는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를 그리고 정답 데이터는 노이즈가 추가되기 전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생성 모델을 학습하게 되게 됩니다. 이러한 디퓨전 프로세스를 GAN과 결합하거나 디퓨전 프로세스만으로도 높은 품질의 이미지 생성 성능을 갖추게 됩니다. 디퓨전 프로세스는 수학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디퓨전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는 디퓨전 모델은 언어 모델과 결합해서 이미지를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대해서 노이즈를 이렇게 조금씩 노이즈를 주면서 노이즈를 준 상태에서 안경 낀 고양이 여기 텍스트에 대해서 안경 낀 고양이라는 텍스트를 프롬프트로 해가지고 언어 모델의 입력으로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경 낀 고양이라는 어떤 문맥 벡터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문맥 벡터를 노이즈에 대해서 아까 노이즈에 대해서 노이즈를 없애는 원래 이미지를 다시 복원을 한다고 했죠. 이 복원을 할 때 계속적으로 이렇게 안경 낀 고양이라는 문맥 벡터를 계속적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고양이 이미지이긴 한데 이렇게 실제로 안경 낀 고양이 이미지로 변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혹은 아예 완전한 랜덤한 노이즈 이미지에 대해서 그냥 텍스트 프롬프트 벡터만으로도 디퓨전 모델이 이미지를 생성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어진 프롬프트를 입력받아서 디퓨전 모델이 프롬프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한 예시입니다. 오른쪽 예시처럼 리얼리즘 포토
포토 포트레이트, 즉 사실주의 사진 초상화, 그리고 모닝 라이트, 그 아침 햇살이 되겠죠. 그리고 뭐 30대 여성, 그리고 뭐 힙스터한 패션, 그리고 약간 수심 어린, 아니면은 솔직한, 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이런 특징을 갖는 이미지를 생성을 하라 라고 프롬프트를 통해 가지고 디퓨전 모델에 입력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퓨전 모델은 이 입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특성을 갖는 이런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이미지를 보면은 그와 같은 적절한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그 디퓨전 모델을 데모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이트는 실제로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디퓨전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프롬프트를 넣으면 실제로 그 디퓨전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는 데모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미지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ovely and happy golden retriever. 네, 이렇게 지금 사랑스럽고 행복한 골든 리트리버, 3개월 연령의 골든 리트리버이고 해변에서 노는 강아지다, 뭐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에 퍼센트로 떠가지고 지금 얼마만큼 생성이 됐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성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스테이블 디퓨전을 통해서 이렇게 뭐 골든 리트리버가 좀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디퓨전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텍스트만 가지고도 이렇게 사실과 같은 그림 혹은 이미지를 이렇게 우리가 생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디퓨전 모델은 이미지 생성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트랜스포머 구조는 입력 토큰들 간의 관계를 서로 고려하면서 각 상태 벡터가 심층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구조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트랜스포머 구조는 실제로 셀프 어텐션 등의 레이어가 수십 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모델의 크기가 매우 크고 정교합니다. 텍스트와 같은 시계열 데이터와 더불어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고 트랜스포머 구조를 통해 더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버트와 GPT-4 옴니, 제미나이,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이러한 최근 생성형 AI 모델들은 전부 트랜스포머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최근 인공지능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수업들에서 배웠던 것처럼 지도 학습의 경우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레이블 혹은 정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분류 태스크의 경우에는 각 이미지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미지가 강아지인지 그리고 고양이인지 자동차인지 등 정답을 매겨야 하죠. 많은 데이터의 경우 자동으로 분류하기는 힘들고 사람이 직접 정답을 매겨줘야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정답을 매기는 과정을 레이블링 혹은 데이터 어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특히 좋은 품질의 학습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레이블링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픈 AI, 구글 등 AI 빅테크 회사들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학습뿐만 아니라 데이터 수집, 정제와 더불어서 레이블링에 매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레이블링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죠. 하지만 사람이 수백만 혹은 수억 개 이상의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직접 일일이 레이블링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자체를 정답으로 사용해서 학습하는 자기 지도 학습,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는 기법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전학습에는 자기지도 학습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언어 모델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빈칸을 추론하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혹은 커주얼 랭귀지 모델링을 이용을 해서 사전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미지에 대해서 일부 샘플들을 뽑아서 이 이미지들에 대해서 이렇게 샘플들을 뽑아서 그 샘플들이 같은 이미지로부터 왔는지 아니면은 혹은 다른 이미지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뭐 특성을 공유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같은 이미지에서부터 왔으면은 샘플들의 벡터들이 같은 공간에 가까이 위치하도록 혹은 서로 다른 이미지에서 왔으면 지금 이 이미지와 여기에 있는 소파 이미지는 서로 다른 이미지에서부터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이미지에 대한 벡터는 서로 그 벡터 공간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지도록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컨트라스티브 러닝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전학습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들을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나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직접 일일이 이미지들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레이블링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레이블링을 하고 그 자동적으로 레이블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사전학습에 쓸 수 있는 것이죠. 혹은 AI가 추론한 정보를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모델이 추론한 것들 중에 일부를 뽑아서 사람이 살펴보고 그 중에서 모델이 예측에 실패한 데이터들을 레이블링을 해가지고 학습 데이터에 추가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모델이 잘 맞추는 것들은 그대로 두고 잘 못 맞추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사람이 개입해서 실제로 레이블링 작업을 하고 이를 통해서 모델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연속학습, Continual Learning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 서비스에 올라간 모델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피드백 또는 최신 지식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하고 이렇게 추가된 데이터만 가지고 빠르게 학습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델이 수차례 학습을 하다 보면은 제일 처음 혹은 이전에 학습한 데이터, 학습 정보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연속 학습은 이렇게 이전 학습을 한 지식을 잃지 않고 추가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가끔씩 AI가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욕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많은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유용하고 안전한 AI를 만들기 위해서 AI에게 피드백을 줘서 해당 피드백을 기반으로 학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오늘 날씨 어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LLM 모델이 두 개의 답변을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내일 날씨는 좋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으로는 오늘 날씨는 흐리니 우산을 챙기세요.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용자는 오늘 날씨 어때?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답변, 내일 날씨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틀렸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답변은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줄 때는 두 번째 답변이
첫 번째 답변보다 더 좋은 답변이야. 이렇게 피드백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혹은 사회 규범을 따르도록 피드백을 주고 이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방식을 AI 얼라인먼트라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유명한 방식 중에 하나로는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줄여서 RLHF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강화 학습을 적용을 해서 학습하는 기법입니다. 실제로 GPT-3가 이 방식을 기반으로 학습되었다고 합니다. 또는 사람이 피드백을 주는 것을 넘어서 AI가 스스로 피드백을 주고 그 피드백을 기반으로 학습하는 RLAIF, RLHF 같은 경우에는 휴먼 피드백이고 AIF 같은 경우에는 AI 피드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I의 피드백을 가지고 학습하는 RLAIF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네, RLHF 혹은 RLAIF와 같이 피드백을 기반으로 학습하는 경우에는 모든 학습 데이터셋에 대해서 전부 피드백을 레이블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피드백을 학습 데이터셋으로 해가지고 그 피드백을 예측하는 리워드 모델을 우리가 학습해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처럼 첫 번째 답변에 대해서는 틀렸으므로 리워드 모델은 낮은 스코어를 주고 두 번째 답변은 정답으로 이렇게 잘 답변을 했으니까 1점으로 높게 이렇게 피드백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드백을 기반으로 다시 이 생성 모델을 학습을 하면서 AI 얼라이먼트 학습을 진행을 하고, 그러면 이 AI 얼라이먼트 학습을 진행을 한 이 생성 모델은 첫 번째 답변을 생성을 할 확률은 낮아지고 대신에 올바른 이 두 번째 답변을 생성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거대 언어 모델이 지시문 혹은 프롬프트를 따르면서 답변을 생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많이 사용하는 챗GPT도 우리의 지시문을 따르면서 답변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LLM의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LM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롬프트라면 LLM이 해당 프롬프트에 있는 지시를 잘 따르고 성능이 좋게 되지만, 반대로 적절하지 않거나 아니면 좀 애매모호한 프롬프트를 우리가 제공을 하면은 LLM이 그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좋은 성능을 내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LM이 지시를 잘 따르고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잘 배워두면은 챗GPT 등을 사용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배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람이 받기 원하는 정보는 다소 추상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원하는 의도와 내용은 AI가 제대로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답을 AI가 제대로 생성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지시를 체계적으로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그림의 예시처럼, 왼쪽에 있는 것처럼 베트남 여행지 추천해줘 라고 질문을 하면은 그 AI 입장에서는 그 사용자가 뭐 몇 살인지, 그리고 사용자가 언제 여행을 가는지, 며칠 베트남 여행을 하는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인지, 이런 정보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제너럴한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프롬프트처럼 이렇게 베트남 여행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시기는 언제인지, 예산은 얼마인지, 얼마나 머무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내가 가기 원하는 장소는 어떤 조건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넣어서 질문을 하면은 AI도 그것에 맞춰서 자세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답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 기법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퓨샷 학습 혹은 퓨샷 러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LLM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예제, 이런 예제를 제공을 하고 이런 예제를 통해서 모델은 예제를 통해서 문제 푸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답변을 제대로 도출할 수 있도록 그 프롬프트에 적절한 예제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도와주게 됩니다. 아래 예시의 왼쪽처럼 단순히 입력 문장에 대해서 긍정문, 부정문, 그리고 중립문 이렇게 분류하도록 해라 라고 하면은 어떤 어렵거나 애매모호한 문장에 대해서는 AI가 좀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이 긍정문, 부정문, 중립문에 대한 예시를 각각 넣어주면은 LLM 입장에선 긍정문은 이런 문장들이 긍정문이구나, 부정문은 이런 문장들이 긍정문이구나를 이해하고 적절히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제는 한 개만 넣어줄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적절히 많은 예시를 넣어주면은 성능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3개에서 5개, 혹은 그 이상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만 예시를 많이 넣어주게 되면은 그 클래스에 대해서 편향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긍정문에 대해서만 예시를 5개의 예시를 넣어주고 부정문과 중립문에 대해서는 예시를 1개만 넣거나 아예 넣어주지 않으면은 LLM 모델은 편향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아무리 부정문을 입력으로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LLM 입장에서는 그냥 긍정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시를 고르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으로는 연쇄적 사고, 영어로는 Chain of Thought 혹은 COT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암산으로 바로 정답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장에다가 우리가 풀이 과정을 적어가면서 정답을 도출하는 것처럼 LLM한테도 문제에 대한 답을 바로 도출하지 않고 풀이 과정을 유도를 하면서 그로부터 답에 대한 근거를 도출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답을 생성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COT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왼쪽은 이전 슬라이드에 있던 예시인데 이 예시에서 더 개선을 COT를 이용을 해서 더 개선을 하면은 오른쪽과 같이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모델한테 바로 답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해서 좀 풀이 과정을 생성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문장에서 감정적인 문구가 있는지를 찾고 그 문구가 어떤 부분에서 감정적인지를 LLM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LLM은 입력 문장에 대해서 어떤 근거들을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문장 전체적으로 아까 생성한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해서 너가 답을 도출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LLM이 설명한 문장을 근거로 해서 입력 문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중립문인지를 판별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풀이 과정을 통해서 답에 대한 근거를 찾도록 함으로써 모델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으로는 검색 기반 답변 생성,
영어로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혹은 RAG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는 모델 자체 지식만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관련된 인터넷 검색 문서 등을 참고 자료로 LLM한테 제공을 해서 그 해당 자료를 활용해서 답변을 생성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GPT-4 옴니의 경우에는 GPT-4 옴니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 학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발생한 지식에 대해서는 질문하면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실과 다른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과 다른 엉뚱한 답변, 뭐 그럴듯하지만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는 것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환각이라고 하는데 이런 환각 문제,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그림과 같이 로제 아파트는 누가 같이 불렀어? 이런 질문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그 검색된 결과 문서를 LLM의 참고 자료로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면은 LLM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해서 브루노 마스가 같이 불렀다. 이렇게 제대로 답변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레그 기법을 사용을 하면은 이런 할루시네이션 기법을 크게 완화할 수 있고 특정 도메인 혹은 최신 정보에 대해서도 참고 자료를 통해서 답변 성능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으로는 자가 개선, 영어로 셀프 리파이먼트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LLM에게 먼저 답변 초안을 생성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초안이 맞는지를 스스로 검토하게끔 하게 합니다. 뭐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은 그 검토를 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과정입니다. 검토 과정에서 만약 답변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은 답변을 고치도록 해서 오류를 교정하도록 하고 그 답변의 성능을 높이도록 하는 방법이 자가 개선, 셀프 리파이먼트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그림의 예시에서처럼 먼저 1차적으로 초안을 작성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다시 생각해서 질문의 의도를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너가 처음 생성한 답변에 대해서 틀리거나 혹은 개선한 부분이 없는지 잘 판단해라. 그러고 나서 만약에 교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알려달라. 이렇게 근거로서 다시 생성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 틀린 부분이 없는지, 교정할 부분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생성하도록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최종 답변을 다시 작성하도록 이렇게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픈AI GPT-4 옴니를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한번 제가 2024년 강원대학교 총장님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뭐 이때 GPT-4 옴니가 이렇게 사이트를 3개 검색했다.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직전에 배웠던 레그라는 기법을 통해서 검색 결과를 직접 검색해서 그 근거로서 활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은 먼저 첫 번째 답변으로 김원영 박사님이 이렇게 뭐 2024년 총장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검토 결과 뭐 2024년 6월부터 정재현 박사님이 새로운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종 답변을 이렇게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대로 이렇게 잘 답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자가 개선 기법을 이용을 하면은 틀린 답변을 LLM 모델이 답변을 틀리게 생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틀리게 생성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고 답을 고칠 기회를 줌으로써 정답을 생성을 할 확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성능을 높일 수 있게 합니다. 아까 배웠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들을 종합을 하면은 또 성능이 대폭 오르게 되는데요. 단순히 한 개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들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AI에서는 O1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2024년 하반기에 출시를 했었습니다. 해당 모델은 COT라는 기법을 확장을 해가지고 풀이 과정을 한 가지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의 풀이 과정 가설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최적의 가설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중에 하나를 실제로 선택해서 풀어나가는 것과 동일한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이 과정 가설을 다양하게 세우면 세울수록 더 좋은 풀이 과정을 발견할 확률도 높아지게 되고 O1이라는 모델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기존의 GPT-4 옴니 모델보다도 매우 높은 성능 향상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제 O1의 성능입니다. AIME라는 미국 수학 경시대회 문제가 있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수학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GPT-4 옴니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13.4%밖에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풀었을 때도 굉장히 정확도가 낮겠죠. 근데 O1 같은 경우에는 83.3%, 거의 상위 20% 이내에 드는 매우 높은 성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PT-4 옴니에 비해서도 이렇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활용을 해서 매우 높은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알고리즘 대회 문제에서도 매우 높은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PhD 레벨 사이언스 퀘스천이라고 해가지고 박사 수준의 전문가 정도가 풀 수 있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과학 문제에 대해서 O1이 실제로 인간 전문가 성능보다도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O1의 성능은 처음 발표했을 때보다 지금 더 증가했고 2024년 말에는 오픈AI에서 O1을 넘어서 O3라는 모델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AI가 일반 수준의 사람 능력을 넘어서 전문가 수준 혹은 그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